자, 품사 관련되어 있는 개념 정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관련되어 있는 연습 문제들과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에 대한 암기가 좀 요구되기 때문에 개념은 요 정도로 충분히 정리를 좀 해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푸는 방법, 요령,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왔을 때 그 품사가 어떤 품사인지 어떤 품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면서 암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언급을 할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내용은 어느 정도 한번 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모르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외워야 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 그 다음에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는 좀 부연된 설명을 좀 충분히 해줄 테니까 요거 내용을 정리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품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입니다. 자, 먼저 품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었던 품사를 분류하는 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쭉 가짓하면서 정리했었던 거 있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품사의 개념도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품사라는 개념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사실 일정한도 키워드는 아니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분류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 기준점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첫 번째는 형태를 기준으로 나눠요. 두 번째는 기능에 따라서 기준으로 나누고 세 번째는 의미에 따라서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단 요거는 순차적으로 기억해 줘야 돼요. 형태, 기능, 의미 순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가변어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게 가능한 말이라는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하나의 문장에서는 즉 A라는 문장에서는 그 단어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A라는 문장에 사용된 그 단어가 B라는 문장에 사용됐을 때 똑같이 쓰이지 않고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면 이건 우리는 가변어라고 얘기합니다. 변하는 게 가능한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불변어라는 말은 A에 사용한 어떤 특정 단어가 있는데 B에서도 그 단어가 그렇게 똑같이 쓰였고 C에서도 그 단어가 이렇게 똑같이 쓰이면 변하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걸로 다른 문장에서도 항상 똑같은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내용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머릿속에 뭘 기억하면 되냐면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변하는 게 가능한 말, 가변어와 변하는 게 불가능한 말, 불변어로 나눠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주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품사를 분류할 때 그 품사, 그 단어가 다른 문장에 쓰였을 때 형태가 똑같으면 불변어, 형태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면 가변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 가변어라고 하는 건 구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가변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이 모두 다 가변어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불변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변어는 서술어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가변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변하는 게 가능한 말인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거, 변화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려면 이게 어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눴을 때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어미 부분이 교체가 되고 변화할 수 있어서 다른 문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형태라는 의미로 잘 파악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형태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2가지, 가변화와 불변으로 나누시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한다라는 건 이 기능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에서 어떤 쓰임을 갖는지, 어떤 역할을 갖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문장 성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문장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어부라고 해가지고 중심축을 이루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부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중심축을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어랑 관련돼 있는 거 하나랑 서술어랑 관련돼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어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몸통 역할이라고 해서 체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체언 플러스 용언의 구조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분이가 주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좋다가 서술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나는은 주어 부분이 되는 거고 밥을 먹었다 부분이 서술어랑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분이라서 이제 서술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심축은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어가 될 수 있는 부분 체형과 그다음에 이걸 풀이해주는 말 용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에서 분류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중심축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통 역할을 하는 주어가 될 수 있는 부분 체형과 그다음에 서술해주는 부분 용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언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이 문장의 골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다음에 무엇이 어찌하다. 우리나라 말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이 세 가지 문장 안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 소녀는 매우 예쁘다라고 하면 저 소녀는 예쁘다라는 얘기니까 무엇이 어떠하다.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빨리 뛰어간다 이러면은 무엇이 어찌한다 무슨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작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학생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지시 대상 이런 느낌이라고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술어가 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이 가변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결국에는 모양이 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 가변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의미가 좀 단조로우니까 여기에서 조금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좀 담당하는 걸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이 있고 용언을 수식해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체언을 수식해주건 용언을 수식해주건 간에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 꾸며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수식언이라고 하는 말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중심축은 주어부와 서술어부고 그 다음에 얘를 특별히 꾸며주는 말로 만들어주면 수식어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옷이 예쁘다라고 되어 있으면 옷이 주어 부분이고 예쁘다가 서술어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근데 옷이 예쁘다라는 말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꾸며주는 말을 좀 더 넣을 수가 있겠죠.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새 옷이 매우 예쁘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옷이긴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 새 옷이에요.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쁘냐면 매우 예뻐요. 그래서 새 옷과 매우 새라는 말과 매우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꾸며주는 기능을 담당하니까 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어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 범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 축을 담당하는 역할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은 몸통 역할을 한다고 해서 체언이에요. 이때 체언은 몸체자 쓰는 거고, 그다음에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서술어는 문장에서 의미를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언, 꾸며주는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능에 따라 지금 5개 중에서 3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체언에 붙어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언이라고 얘기해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용언 뒤에서도 이거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언 뒤에서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나거나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두 개를 연결해 주거나 의미를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보조의 의미를 넣어주면 이걸 우리는 관계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덧붙는 말, 관계를 표시하는 말, 관계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얘네들과 전혀 관련을 맺지 않고 지 혼자 왕따처럼 쓰이는 독립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쪽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몸통 역할을 하는 체언이에요. 얘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주어가 있으면 문장을 풀이해줘야겠죠. 용언이 있습니다.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체언과 용언 부분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전달하면 의미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뼈대에다가 수식어, 꾸며주는 말, 자, 그래서 수식, 말 그대로 꾸며주는 말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는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관계연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 거,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 관계가 전혀 없는 게 독립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 이런 말들은 혼자 쓰이는 말이니까 독립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생각하자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미술을 하게 되면 뭐 찰흙으로 조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겠죠. 그래서 이 뼈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위에 부분의 상체 부분과 하체 부분으로 나눴을 때 체언과 용언이 뼈대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대에다가 얘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일정하게 이렇게 찰흙을 덧붙여가지고 모양을 갖춰주는 것,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수식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뭐 장식을 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더 덧붙여가지고 얘네들의 관계, 상체와 하체 사이의 관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뭐 벨트를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잘 표시할 수 있으면 이건 관계원이고 이쪽에 똑바로 해가지고 나무 같은 거 만들어내면 이거는 독립적으로 얘랑 관련을 맺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원입니다. 관계가 좀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심축을 두 개로 잡고 하나 꾸며주는 말, 하나 관계 있는 말, 하나 전혀 관계 없는 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면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도 5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말은 품사가 구품사예요. 그래서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다 이제 품사 이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마지막은 모두 다 어로 끝나요.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언으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하면 사로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옆쪽에서 표로 정리하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옆쪽에 있는 거는 필기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것만 조금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우시고 칸을 조금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다가 먼저 만들게요.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형태를 기준으로 먼저 나눠주세요. 그래서 변하는 게 가변어, 불가능한 건 불변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변어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용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불변어는 4개로 쪼갰죠. 자, 관계언을 먼저 쓸게요. 여기 좀 특별한 애가 있어서 그 다음에 체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언이 있고요. 독립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는 2개가 이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가변어가 되면 답이 둘 중에 하나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돼요.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단어에서 품사를 확인하려고 할 때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모양이 변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와요. 동사 아니면 답은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일정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요. 니은 단어 는다를 붙이세요. 니은다나 는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자, 는다나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는다나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는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동사예요. 예쁘다 같은 경우에는 예쁜다 안 되죠.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가다라는 말 간다 가능하죠. 동사예요. 그 다음에 크다라는 말 일반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이 사과는 매우 크다. 이 사과는 매우 큰다. 안 되죠. 그럼 이건 형용사입니다. 좀 이따가 얘기해 주겠지만 크다는 다른 품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동사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자, 는다, 니은다가 들어가서 말이 되면 동사, 는다, 니은다가 들어가서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요거 머릿속에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은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까지 일단 끊어보면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의미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뭐냐면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먼저 이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변어다라고 하면 문제 의외로 쉽게 나온 거니까 가변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즉 다른 문장에서 이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동사 아니면 답이 형용사니까 그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을 찾은 뒤에 그 기본형에 맞춰가지고 는다 니은다 붙여서 말되면 동사로 빼주고 는다 니은다 붙여서 말이 안 되면 형용사로 빼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판단하는 기본 첫 번째는 형태를 기준으로 먼저 나눠서 모양 바뀌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 는다 니은다 붙여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해주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이 동사랑 형용사로 나오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은 여기서 끝을 내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계어는 조사가 있어요. 이때 조사라는 말의 조자는 도울 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거 나 밥 먹는다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의미를 다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는이라는 말과 을이라는 말을 더 덧붙임으로써 여기에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서 우리가 글을 읽음으로써 읽을 때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는 의미를 덧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을 한다라는 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있음으로써 확연히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남자 사람이 있고 여자 사람이 있는데 남자 사람이 더 남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염 안 길러도 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염이 있음으로써 얘는 확실히 남자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나 이거 이 역할 합니다라는 걸 대놓고 표시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조사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좀 이따가 경류별로 나눠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체언입니다. 체언은 몸통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요. 대명사가 있고요. 수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는 이 명자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대명사는 원래 대명사는 명사를 계속 써야 되는데 명사를 계속 쓰는 데 있어서 뻔한 것들을 대신 계속 쓰면 좀 진부하고 이 긴밀한 연결관계가 안 맞아떨어지니까 이름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고 대신 받거나 너라고 대신 받거나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통해서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사는 일반적으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량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좀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익숙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1, 2, 3, 4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순서는 first, second, third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양수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서수사라고 얘기해요. 자, 수량의 양자를 가지고 와서 양수사가 되는 거고 순서의 서자를 가지고 와서 서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숫자 느낌이 나타나면 수사라고 생각해도 일단 관계 없습니다. 조금랑 비교를 하겠지만 그래서 숫자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수사 원래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 그 다음에 이름을 대신하는 건 대명사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대명사는 우리나라 품사에 없어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지시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품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숫자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숫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식어이에요. 수식어는 자 여기 아까 있었듯이 중심축을 이루는 게 체언이 있고 용언이 있는데 체언을 수식하는 애가 있고요. 체언 수식이 하나 있고 용언을 수식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체언을 수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어는 역할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언을 중심으로 해서 수식해주면 관형사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용언을 중심으로 해서 수식하면 이거는 부사입니다. 아까 여기 옷이 예쁘다라는 예문이 있었죠. 옷이긴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 새 옷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옷이긴 옷인데 옷을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하니까 관형사 새 요게 담당이 쓰인 거고요. 그다음에 예쁘긴 예쁜데 매우 예뻐요. 이거는 예쁘다라는 말을 수식해주고 꾸며주니까 이거는 부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를 위주로 꾸며주고, 즉 체언을 위주로 꾸며주면 관형사고, 용언을 위주로 수식해주고 다른 문장 성분, 즉 부사나 다른 또는 관형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걸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로 가면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부사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관형사는 용법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관형사 정도는 암기하면 거기서 돌고 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옷이긴 옷인데 어떤 옷? 새 옷. 그다음에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 사람. 그다음에 사람이긴 사람인데 몇 사람? 세 사람. 어떤의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지칭하는 말이니까 관형사 이거 기억해 두시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해 주니까 어떻게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쁘냐면 매우 예뻐요. 자, 생기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잘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관형사랑 부사 구별하는 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형사가 품사가 적기 때문에 관형사는 몇 개인지 개수 암기해 주는 게 좋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모두 판단했을 때 다 서게 되면 부사는 나중에 빼주면 됩니다. 혹시 이거 아닐까라고 하면 맞춰주실 수 있어요. 독립어는 단독으로 쓰이는 걸로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놀람, 부름, 느낌, 대답 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놀람, 이런 거 놀람. 그 다음에 부름, 야 이렇게 부르는 거. 느낌, 아하. 그 다음 대답,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혼자 쓰이는 것들이고 다른 애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빠질 때도 다른 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간섭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독립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감탄의 느낌을 자주 전달하기 때문에 감탄사라는 품사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는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일단 형태를 기준으로 나눠서 가변어가 나오면 땡큐 하세요. 왜냐면 가변어가 나오면 이 다음부터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가변어 나오면 항상 답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는다, 니은다를 붙여서 가능한 말이면 동사로 빼주시고 형용사는 가능한 말이 아니니까 는다, 니은다 붙여서 말 안 되면 형용사라고 결론을 지으면 돼요. 자, 그다음 관계원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쪼개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활용을 하는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어요. 서술격 조사는 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는 관계어으로 불변어에 들어가지만 유일하게 가변어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다에 약간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서술격 조사는 이다의 활용령은 따로 빼놓으세요. 이다 이고 이니까 이면서 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다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하면 사람 명사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불변어인데 그 단어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그 이름을 써야 할 자리에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지칭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대명사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다음에 그리고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거예요. 영어를 좀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그다음에 제기 대명사 이런 것들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도 우리나라 문법이랑 틀리지 않아요, 거의. 그다음에 숫자 느낌이 나오면 수사라고 일단 판단하세요. 왜냐면 일단 여기서는 수사라고 판단하시고 나중에 수관형사랑 수사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체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 그 이름을 대신 받으면 대명사, 숫자 느낌 나오면 수사.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꾸며주는 말 수식어니에요. 주로 어떤의 의미로 수식해주면 관형사, 그 다음에 어떻게의 의미로 수식해주면 부사.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과 관련을 맺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왕따처럼 쓰이는 애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빼주면 됩니다. 독립언, 감탄사예요.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감탄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교 문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빼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감탄사의 종류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구별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방법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명사는 불국사 유관순처럼 낱낱이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의
사라지고 사람 이래 다른 것과 구별해서 부르는 것. 근데 이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고유명사, 고유명사라고 얘기하고요. 사람, 도시처럼 같은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개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요거에 따라 구별해도 괜찮은데 한 개밖에 없으면 고유명사. 그다음에 여러 개 있으면 보통명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고유명사예요. 여러분들 이름 모두 다 고유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정한 대상을 다른 개체와 구별하여 쓰기 위한 명사를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여러 개 존재하고 일반적인 것들 두루 아울러서 부를 때는 보통명사라고 얘기해요. 사과 이런 것들 다 보통명사가 되겠죠. 뭐 감, 귤, 과일들 모두 보통명사고 필통, 책상, 연필 다 보통명사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고요. 요게 좀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랑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니까 요 일반 자립명사랑 의존명사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의존명사는 이게 의존 형태소가 아니에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이때 자립 형태소라는 건 하나의 독립된 어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띄어쓰기 혼자 단독으로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꼭 반드시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때 의존은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자, 관형어에 의존하는 거예요. 관형어에 의존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보통 우리 나무 셀 때 한 띄고 그루 이렇게 쓰는데 이 그루라는 말 단독으로는 쓸 수 없죠. 반드시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루라는 말이 의존명사예요.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지만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 성분 관형어가 오게 되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한 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루가 있다 이 말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단독으로 쓸 수 없고 꼭 관형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명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라 하나의 독립된 어절을 이루는 띄어쓰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의존은 의존 형태소가 아니고 명사이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필기할 게 너무 공간이 없어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의존명사가 좀 나오네요. 의존명사는 자 일반적으로 명사는 자 화면이 조금 올라가서 됐죠. 자 의존명사는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명사는 어떤 속성을 가진 일반적인 대상을 보통명사라고 얘기하고 특정한 하나의 대상은 고유명사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그래서 보통명사가 하나 있고 고유명사가 하나 있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얘기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자립명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것, 바, 따름, 만큼, 대로, 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단독으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의존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것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 쓰여서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할, 바에야 이러면 할이 바를 꾸며줘야 되고 에야라는 말은 조사로 쓰였죠. 조사는 일반적으로 명사에 주로 붙게 되니까 이거는 명사가 확실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할 따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할이 따름을 꾸며주는 거죠. 이다는 그 유명한 서술격 조사고요. 그러면 조사가 붙었으니까 따름은 누가 봐도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름이다 라고 해서 단독으로 쓸 수는 없고 할이라고 하는 앞에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만큼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가 하는 만큼 이렇게 쓰이면 요 하는 이만큼을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만큼은 나만큼만 해라고 얘기할 때는 이때는 의존명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거 조사로 쓰인 거예요. 나라는 대명사에 붙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건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을 좀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거는 개념으로서 내용을 충분히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큼이 의존명사로 쓰였다면 얘가 완전히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 띄고 만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거니까 이건 조사가 아니라 명사고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니 의존명사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것, 대, 따름, 뿐, 대, 수, 대가 두 번 들어갔네요. 그다음 바, 대로, 것, 줄, 것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존명사에 해당이 된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존명사는 반드시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요.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관형어에 의존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에 의존한다라는 말을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이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는 아니다. 이건 명사이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수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수가 의존 명사예요. 뭐 이 수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품사이기 때문에 의존 명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단위를 나타내는 말도 단독으로 쓸 수 없죠. 아까 그루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세 명이 이러면 명 뒤에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체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명사밖에 없겠죠. 체언 중에 명사. 그리고 세가 명을 꾸며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요거는 모두 다 의존 명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자로 몇 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숫자 나오는 건 선생님 왜 수사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명사, 그 다음에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 세트로 항상 쓰이는 건 의존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트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옆쪽으로 가시면 대명사입니다. 자, 원래는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 지칭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지칭하게 되면 의미 파악하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 지칭해주는 말이 필요로 합니다. 그거 우리는 대명사라고 얘기해요.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명사가 있어야지만 대명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명사가 없으면 대명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명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시하는 거, 인칭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는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 사물을 나타내는 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듯이 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인칭은 나, 너, 나, 그 다음에 이거 너는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저희, 소인, 저, 저희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고 2인칭은 너, 자네, 그대, 당신. 당신은 좀 주의할 게 있는 게 제기칭에도 당신이 있어요. 이거 용법이 좀 다릅니다. 자, 할머니 당신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할머니를 대신받기 위해 할머니께서는 자기가 항상 근데 어른에게 자기가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당신께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기칭 대명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의 의미로 당신을 쓰게 되면 2인칭 대명사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 우리, 저희, 소인, 저희는 1인칭.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듣는 사람을 제시할 땐 2인칭. 그 다음에 그, 이분, 그분, 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이, 저희 이런 것들은 3인칭. 그다음 미지칭이랑 부정칭이 있어요. 미지칭은 뭐냐면 누구신가요? 이런 거 있죠. 누구신가요? 이러면은 자, 어떤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걔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칭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인기척은 들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시할 때는 누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칭은 아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개가 왔다라고 하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아무렇게나 일반화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땐 부정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개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가 나타났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긴 했는데 걔를 모를 때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지층은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데 느낌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부정칭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하면 궁금하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경우야.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제기칭 대명사는 저, 저희, 자기, 제기대명사 그대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용법이 영어랑 거의 똑같아요. 영어 문법 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좀 익숙할 테니까 영어랑 관련되어 있는 느낌이면 얘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징칭, 부정칭이 없으니 요거는 따로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주고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기칭은 우리 영어에 제기대명사 있었죠. myself, yourself. 그래서 이걸로 개념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던 건데요. 수사랑 수관형사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요거 기억해야 할 정보가 하나 있죠. 수사랑 수관형사인데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설명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숫자랑 관련돼 있는 거 나오면 수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를 좀 구별을 할게요. 숫자랑 관련돼 있는 게 나오면 이제부터 답이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예요.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놓읍시다. 자,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품사 중에서 조사와의 결합이 다 가능한데 불가능한 품사가 딱 두 개 있어요.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감탄사랑 관형사가 조사랑 결합을 하지 못해요. 감탄사는 당연하겠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독립어이기 때문에 혼자 따로 왕따처럼 쓰이는 애라 관련을 맺지 않으니까 조사라도 관련을 맺지 않아서 혼자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근데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와 일반적으로 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또는 실사용에서도 절대 붙지 않으니까 관형사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랑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수사는 체언에 들어가 있어요. 체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와 결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수관형사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조사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올 거예요. 그 명사를 뭐 하는 기능을 담당하냐면 수식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세 명과 셋이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새 한 칸 띄고 명 이렇게 해서 이 새가 명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새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 이서라고 되어 있으면 이서라는 말 붙었으니까 이거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와 같은 종류예요. 체언인데 명사는 아니겠죠. 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구별해 놓으세요.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조사, 결합, 유무를 판단하세요. 조사와 결합이 되면 이거는 체언이기 때문에 수사예요. 조사와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관형사입니다. 이걸로 구별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사의 결합 유무랑 비슷한 느낌으로 뒤에 오는 품사를 유심히 잘 보세요. 뒤에 오는 품사가 한 칸 띄고 맞춰 놓을게요. 먼저 붙이고 조사가 오거나 조사가 생략이 되면 이거는 수사예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칸 띄고 명사가 왔다라는 건 이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이렇게 개념으로 기억해 두면 문제 풀이할 때 응용해 가지고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래는 보통은 수사와 관형사는 조사의 결합 유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2번도 같이 기억해서 확인 사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이 개념도 같이 넣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사의 특징입니다. 단독으로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왜 기본적으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체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으로 쓸 수 있겠죠. 조사는 뭐 할 수 있냐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조사가 덧붙어서 격을 표시할 수 있겠죠. 조사는 덧붙는 거 가능해요. 이거 왜냐면 체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이거 3번이 중요하죠. 복수는 표시할 수 없어요. 이 사과 둘들이 있다. 여기 쓸 수 없겠죠. 복수를 표시하는 이 들이 전미사예요. 네, 요거를 결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관형사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원래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한다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사도 수식 못하고요. 대명사도 수식이 조금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명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 둘은 헌 넷보다 이상하죠? 그래서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도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요 개념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문제는 요거랑 연결되고 단독으로 나오면 문제 좀 쉬운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객관식에서 선택지로 들어가 있는 문제 있으면 한 선택지 하나의 정도에는 걸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원이에요. 자, 관계원이고요. 관계원에는 우리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가 있고요. 격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주는 접속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의미를 조금 첨가해 주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자, 보조사는 의미가 첨가되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격조사는 다시 7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격조사가 우리나라 말의 문장 성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 말의 문장 성분은 주로 사용하는 거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부속 성분이 있고요. 얘네들과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성분을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문장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건 서술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 중심의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건 다 서술어가 결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서술어를 찾으셨다면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어입니다. 그리고 서술어에 따라서 타동사이면 목적어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완전 동사면 보어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요 네 개를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명사 같은 애들 꾸며주면 관형어. 그다음에 서술어 같은 애들 꾸며주는 거 부사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꾸며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수식어의 이름 비슷하기 때문에 관형사 느낌 관형어, 그다음에 부사 느낌 부사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독립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립어겠죠. 그러면 자, 이 격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문장 성분들을 더 문장 성분으로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조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자, 서술어를 만들어주면 서술격 조사, 아까 가변어라고 해서 특별히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주어를 만들어주면 주격 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주면 목적격 조사, 보어를 만들어주면 복격 조사, 관형어를 만들어주면 관형격 조사, 부사어를 만들어주면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하고요. 독립어를 만들어주면 독립격 조사 이거는 없어요. 자, 이것도 주의해야겠네요. 독립격 조사라는 말은 없고요. 부르는 말이라고 해서 호격 조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 성분들 이름 그대로 따오면 되겠고 독립격 조사가 아니라 호격 조사 이것만 추가적으로 구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격조사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저기 7개 맞춰져 있죠.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복격 조사, 호격 조사가 있어요. 자, 목격 조사 2가는 주격 조사랑 똑같은데 보어는 되다라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 앞에 오는 말이니까 구별하기는 쉬울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아니다. 가 들어갔죠? 주어. 선생님이 이거는 보어. 아니다. 서술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복격 조사, 호격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격조사는 모두 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이 격조사는 사실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격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조사의 특징은 자, 단어로 인정하지만 유일하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죠.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자립성 없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체언 뒤에 붙고요. 체언 말고도 다른 애에 많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조사는 좀 나올 때마다 격조사는 어렵지 않은데 요 보조사는 나올 때마다 좀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단어의 의미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조사 여기다가 좀 별표를 해놓고 의미를 암기를 좀 해놓고 종류도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예전 문제는 다음 중 보조사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하지 못하면 좀 헤맬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구별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은느는 대조의 의미를 담당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는 이가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가는 주격조사가 맞아요. 근데 은느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보조사입니다. 왜냐면
은는이라고 하는 건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요거는 대조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있어서 이거는 보조사의 범주에 넣어줍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단순히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라는 사실만 전달해 주는 거고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과 좀 대조되면서 구별되게 우리는 좀 특별히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를 약간 전달하기 때문에 요거는 대조 첨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대조 첨가의 의미라서 요거는 보조사의 범주에 넣어줘요. 그다음에 나도 100점 받겠어 라고 하는 건 다른 애들도 100점 받았으니 나도 또한 역시 동일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나만 100점 맞았어 텔레비전만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일 단독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뭐까지 뭐뭐마저 요거는 극단적인 거 내일까지 그지 그래서 빡시게 공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일까지는 여기까지는 꼭 해야 돼 라고 해서 극단의 의미 담겨 있는 거고 너조차도 이거 첨가하는 내용이겠죠. 너조차도 가지 않겠다. 이때 첨가는 의미가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이 첨가는 말 그대로 추가되는 걸 의미 부여하는 거고 너조차 가지 않겠다는 거냐? 그럼 다른 애들도 안 갔는데 너까지 안 간다는 얘기니까 추가하는 얘기고요. 부터는 출발점 그리고 여기까지는 도착의 의미를 담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요는 상대 높임법에서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자 붙이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조사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문제풀이를 하시다가 보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체크하고 암기해가지고 이게 보조사의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사를 구별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는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를 좀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미미하게나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사격 조사는 격조사기 때문에 아까 격조사는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조사를 생략해 보세요. 조사를 생략해 봤을 때 그 조사를 생략하기 전과 전후의 의미가 같으면 이거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런데 조사를 생략했는데 전후의 의미가 미묘하게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조사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부사격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에서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공부한다. 나는 집 공부한다. 말이 안 맞긴 하지만 집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에서는 빼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다는 느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은는 있고 도 있는데 뭐 여기서 나는 뭐 수학만 공부한다. 이러면 나는 수학 공부한다. 이거는 그냥 수학 공부한다는 단순한 사실이고 난 수학만 공부한다. 딴 건 안 하고 수학만 한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로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조사는 요거 판단하는 방법으로 일단 접근하시고 더 좋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좀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좀 특이하다고 얘기했죠. 자, 체언을 서술하게 되는 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다, 이고, 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다는 활용할 때 이까지는 안 변하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의 어감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뒷부분에 교체하는 부분 여기는 어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복격조사랑 주격조사는 아까 형태가 모두 다 이가 똑같았었죠. 근데 주격조사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고 복격조사는 보어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의 보어는 단순해요. 영어랑 다르게 되다라는 말이랑 아니다라는 말 앞에 오는 말만 보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복격조사 찾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조사랑 의존명사 구별하는 거 이것도 은근히 띄어쓰기랑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별표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잘 보시면 만큼, 가치, 대로, 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품사의 통용이라고 얘기해서 좀 이따가 자세히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단어가 A라는 품사로도 쓰이고 B라는 품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큼이나 가치나 대로나 뿐 같은 경우에는 뭘 보시면 되냐면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뒤에 오는 말을 보세요. 뒤에 오는 말이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 만큼으로 되어 있을 때 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의존 명사로 쓰였을 땐 조사가 결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존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조사가 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앞에 체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조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로 먼저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음, 체언이 오는지 안 오는지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표시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줍시다. 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앞에 오는 말과 뒤에 오는 말을 신경 쓰세요. 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명사가 오는 경우 있어요. 자, 명사가 오고 얘가 왔다라고 하면 얘가 조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가 왔다라고 하면 앞에 명사가 안 오고 조사가 왔다라고 하면 얘가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명사는 좀 의존 명사로 쓰인 거라서 앞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관형어가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구별하세요. 그래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붙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약간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앞에 오는 말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오는 말이 명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오고 얘가 붙는 경우이면 이거는 조사로 쓰인 거예요. 앞에 오는 말이 관형어가 오고 한 칸 띄고 자 앞에 오는 말이 이거 미안해요. 이거 내가 지금 약간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자, 관형어가 오고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사가 오는 구조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얘가 왜냐면 의존 명사니까. 그 다음 명사가 오고 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요게 같은 단어로 똑같은 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위에 걸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공부할 따름이다. 공부할이라고 하는 말이 따름을 꾸며주고 따름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 붙었죠. 그럼 이때 따름은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의존 명사예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 명사. 그런데 not 나 따름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그지? 따름이라는 말은 이거 쓰지 말게요. 이거 공부할 만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나만큼 이렇게 가면은 여기 만큼이 들어갔는데 앞에 체언이 붙었으니 이거는 조사로 쓰인 거겠죠. 자, 나는 대명사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사랑 의존명사를 구별하는 건 앞에 걸 구별하면 돼요. 앞에 오는 말이 꾸며주는 말이 오게 되면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고 앞에 오는 말이 체언이 왔다라고 하면 조사가 결합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사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고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과 붙여 쓰는 거고요. 의존 명사라고 하면 앞에 관형어가 올 테니까 그 관형어가 꾸며주고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 띄어쓰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좀 많이 두서가 좀 없이 말을 이야기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을 하는 요 녀석이 품사가 답이 두 가지 정도죠. 의존 명사일 수 있고요.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오는 말이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오는 말이 의존 명사인 경우에는 관형어가 오는 거예요. 관형어가 의존 명사를 수식해 줄 거니까. 그다음 앞에 오는 말이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느낌의 체언이 온다면 그건 조사로 쓰인 거예요. 왜냐면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게 원칙이니까. 그리고 하나 추가 더 의존명사가 왔다면 이 뒤에 조사는 또 붙을 수 있겠죠.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자,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사랑 형용사 구별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는다나 니은다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는다나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명령형, 청유형, 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는다, 니은다거든. 그리고 의도,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거 나오는데 다 머릿속에 기억할 건 동사는 다 돼요. 형용사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쉬워요. 명령형 동사 되고 형용사 안 되고 청유형 동사 되고 형용사 안 되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동사 되고 형용사 안 되고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동사 되고 형용사 안 되고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동사 되고 형용사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는다 니은다로 거의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얘가 조금 안 되면 요 나머지들도 좀 활용해 가지고 동사랑 형용사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움직임이나 작용이나
변화를 보여주면 동사예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예요. 의미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동원해가지고 동사랑 형용사 구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올 때마다 암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근, 어근과 접사 요 개념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조금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많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 어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어간과 어미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형태를 기준으로 변하는 부분 용언이 활용할 때 특별히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형태를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미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먹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서, 먹지만 이런 식으로 먹은 안 변해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어간을 유심히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말의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먹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간 이렇게 더 이상 분석이 안 되죠. 이거는 어간이 곧 단어의 중심 부분인 어근으로 이루어진 경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어간이 어근으로 이루어진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 어간이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경우 있어요. 이때 접사는 두 가지.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의 형태를 띠게 돼요. 예를 들어 치솟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까 치솟으면서 치솟까지 안 변해요. 그러면 여기 안 변하는 부분이 어간이고 뒤에 변하는 부분이 어미가 되겠죠. 근데 치솟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이 되는데 치와 솥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치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솥이 메인 의미를 담당하고 치는 옆에서 의미를 살짝 덧붙여주는 기능을 담당해요. 그래서 치는 접두사가 되는 거고 솥이 어근이 되는 거예요. 어근이 단어의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근은 단어의 뿌리 부분으로 단어의 뜻의 메인 역할, 대부분의 의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근이 있고 접사가 있는데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예요. 치솟다는 접두사가 붙은 형태고 전미사가 붙은 형태는 뭐가 있냐면 뭐 사동전미사나 피동전미사 있죠. 예를 들어 잡히다 잡히고 잡히니까 잡히면서 여기까지 안 변하죠. 어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미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잡히다는 잡다가 기본 형태에다가 희가 당한다라는 의미로 피동전미사 가는 거니까 이거는 전미사가 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 만들면 이걸 우리는 파생어라고 얘기해요. 접사를 붙여가지고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치솟다 말고 뛰놀다 있죠. 뛰놀다. 뛰놀다 뛰놀고 뛰놀아서 뛰놀면 뛰놀까지 안 변하죠. 그럼 여기가 어간이고 여기가 어미예요. 근데 뛰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어느 하나가 메인 역할을 담당하고 어느 하나가 서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다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놀다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 얘네들은 모두 다 완벽한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간은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단어를 만드는 거 우리는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졌으면 얘는 단일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단일어도 있고 파생어와 합성어도 있어요. 우리 파생어랑 합성어는 묶어가지고 복합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주는 경우 있으니까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과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어미를 정확하게 구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용언의 기본적으로는 어간과 어근을 나눴을 땐 뭐가 더 기본적으로 크냐면 어간이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일어일 때는 이게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기호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어간이 무조건 크고요. 그 다음에 어근은 그 하위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는 단일어의 경우고요. 어간이 더 큰 경우엔 두 가지로 나눠서 파생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합성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어간은 어미와 짝을 이루면서 용언이 활용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나눴을 때 어간어미. 그 다음에 어근은 접사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어떤 단어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단어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 어근, 의미를 약간 덧붙여주면서 추가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면 접사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용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명사도 가능하죠. 풋사과 이러면 사과가 메인이고 풋은 의미를 조금 덧붙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접사가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의미가 있고 나무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모두 다 어근이라 합성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간과 어근의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어근과 접사의 개념도 기억하세요. 어근은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메인 의미를 담당하는 중심 부분,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의미를 약간씩만 덧붙여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걸 접두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접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가 돼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하네요. 이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관형사랑 형용사 구별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새 옷이 있고요. 새로운 옷이 있어요. 이것도 품사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새가 옷을 꾸며주고 새로운도 옷을 꾸며줘요. 옷이긴 옷인데 어떤 옷? 새 옷. 옷이긴 옷인데 어떤 옷? 새로운 옷. 근데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꾸며주는 기능을 먼저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품사를 분류할 때는 형태, 기능, 의미 순이에요. 그러면 형태가 먼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먼저 갈라줘야 되는 거지. 새 옷은 새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은 새롭다, 새롭고 새로우면서 새롭지만 요거는 새로까지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부분은 변하는 부분이니까 얘는 가변한 거야. 가변하면 답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미 매뉴얼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새롭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사실 고민할 게 아닌 거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헷갈리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형태를 기준으로 먼저 매뉴얼대로 딱딱딱 맞춰가지고 가면 고민할 내용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매뉴얼대로 가주면 돼요. 새 옷, 새로운 옷.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예쁜 사람. 예쁜이 사람 꾸며주네. 관형어. 이러면 안 된다고. 예쁘는 관형어가 아니라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까 자 이거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가변어이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한 뒤에 예쁜다 안 되니까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형사와 대명사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는이 붙었죠. 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건 체언이란 얘기겠지. 체언은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가 있는데 숫자는 아니니까 수사는 아니고 명사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 사람을 대신받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명사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그 뒤에 조사가 붙지 않았고요. 조사가 붙을 수도 없고요. 그 뒤에 명사가 와서 사람을 꾸며주는 구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가주면 되냐면 지시 관형사로 가주면 돼요. 관형사. 그래서 이것도 아까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앞에 우리 페이지 보시면 선생님이 정리한 것 중에 요거 똑같아요. 조사, 결합, 유무, 뒤에 오는 품사. 요걸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요 자리에다가 수사가 아니라 대명사라고만 써주면 돼요. 어차피 체언유기 때문에 대명사.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공식이랑 세 번째 공식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요거를 머릿속에 다시 기억해 두세요. 한 번만 다시 읽어줄게요. 자, 우리가 수사와 대명사, 관형사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수사랑 관형사는 같이 움직이니까 선생님이 수대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관형사는 관형사. 첫 번째로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유무로 판단하세요. 수사와 대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이 가능해요. 하지만 관형사와 감탄사가 유일하게 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 조사를 넣어보고 빼보고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뒤에 오는 품사를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 자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나 조사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나 대명사예요. 왜냐면 수사나 대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 뒤에는 조사가 올 수 있고 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관형사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한 칸 띄고 뒤에 명사가 와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로 맞춰주겠죠. 그래서 이걸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도 보면 한 칸 띄어쓰고 조사 결합할 수 없고 뒤에 사람이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관형사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시 관형사는 지시 대명사랑 구별해 주시고 성상 관형사는 형용사랑 구별해 주시고 수 관형사는 수사랑 비교해 주시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구별하는 방법과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대명사와 수사가 결국엔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은 조사 유무로 판단해 주는 거, 뒤에 오는 품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별해 주는 거, 방금 선생님이 읽어줬던 거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성상관형사와 형용사는 가변어 불변어로 구별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관형사와 형용사는 가변어와 불변어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변어니까 관형사 답 나오고요. 가변어니까 형용사나 동사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어렵지 않죠? 그냥 쭉 읽고만 넘어가 주면 돼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건 요 정도네요. 그래서 감탄사의 위치는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문장 속에서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 이 경우 해당 단어의 부름이나 응답, 느낌 등 감탄사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감탄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래서야 어디, 내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모두 다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고요. 의지를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거랑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을 구별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중요하네요.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똑같이 부르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야는 감탄사고요. 그다음에 친구야는 형태소 분석이 다시 가능하죠. 친구 플러스 야예요. 친구는 우리 명사고요. 그다음에 야는 명사 뒤에 붙었기 때문에 조사예요. 부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폭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얘는 단어가 두 개인 거고요. 얘는 단어가 한 개인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건 품사를 하나 얘기해 줘야 되고 후자는 품사를 두 개 얘기해 줘야 되고 후자는 품사를 하나 얘기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형사가 오게 되면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자, 요 예문을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저 모든 새 집. 우리 최대한으로 넣어주면 아까 관형사의 종류에는 지시관형사, 그 다음에 수관형사, 성상관형사가 있죠. 그러면 지시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이 수고 그 다음은 성상관형사가 온다. 그래서 지시수성상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성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죠. 지시대명사, 그다음에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시형용사는 성상형용사 앞에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시형용사가 항상 먼저 오고요. 성상형용사가 먼저 오니까 지시형용사, 성상형용사, 지성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얘는 형용사예요. 자, 숫자가 빠진 이유는 수형용사라는 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정 성분을 꾸며주면 성분부사라고 얘기하고요. 문장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으면 문장부사라고 얘기해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성상부사는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을 꾸며주는 거고요. 지시부사는 뭐 여기, 저기, 거기 뭐 장소를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정부사는 안, 못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접속부사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걸로 연결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당신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2인칭으로 쓰이는 거 유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칭으로 쓰일 때는 제기대명사예요. 제기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기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2인칭으로 쓰이는 경우 이 일을 한 사람은 당신이요? 너냐고 물어보는 거지. 듣는 사람, 청자, 2인칭. 그다음에 3인칭으로 쓰이는 경우는 당신의 책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이때 당신은 3인칭으로 막연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제기칭이 아닌 거야. 그 다음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이는 2인칭 대명사 여보 당신 할 때 엄마 아빠끼리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자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서 이야기할 때도 이걸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당신은 다양한 용법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예문들 확인하면서 이 뜻이거나 연결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이런 거 기억하세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모양을 나타내는 말, 우리 이거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죠. 음성상징어 나오면 부사로 빼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부사인 경우 많고요. 뭐 오늘이라든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 부사인 경우 많아요. 여기 부정을 나타내는 말 아니라는 말이나 못이라는 말 그다음에 용언을 주로 수식하는 거 다른 부사나 관형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부사의 일반적인 역할이니까 이것도 구별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사는 형성 방식에 따라 본래 부사 전성 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지 않아도 좋아요.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시험 문제 연결되면 어차피 자료 해석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의문의 변동뿐만 아니라 형태소는 항상 기억해 줘야 되는 거니까 문법의 기초니까 형태소 한번 정리하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소의 재료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이렇게 있고요. 어간, 어미 결합해서 우리 품사로 동사와 형용사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접사는 단어에서는 빠져요. 단어의 지위에서는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6개, 그 다음에 7개, 8개, 9개. 조사는 특별히 넣어주는 거니까 이러면 구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하나의 어절을 이룰 수 있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따라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이제 품사를 배웠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모두 다 띄어쓰기가 되는 하나의 어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띄어쓰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고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면 이제 이걸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얘네들은 모두 다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없으니까 자, 어간은 어미에 의존하고 어미는 어간에 의존하고 조사는 체언에 의존하고 접사는 어근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 나누면 자립 형태소는 모두 다 실질 형태소이면서 먹다에서의 뜻은 음식물을 섭취하다는 얘가 다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문법적 기능만 담당하니까 어간의 뜻이 더 있는 거라 이쪽으로 넣어줘서 하나가 추가돼서 7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나머지 제외한 어미나 조사나 접사가 실질 형태소, 그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암기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빨리 외우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의 변동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이것도 써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품사의 통용만 좀 몇 가지 연결해주면 오늘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보다라는 말에 이가 들어가 있는데 보다가 결합됐죠. 보다는 이때 조사예요. 조사랑 결합할 수 있으면서 지시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조사가 결합했다라는 건 무조건 얘는 체언이란 얘기예요. 체언 중에서는 3가지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근데 누가 봐도 숫자는 아니야. 그리고 이름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겠죠. 이게 치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걸 대신받는 거니까 대명사예요. 근데 이 점을 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 띄고 이가 점을 수식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러면 지시 관형사입니다. 이 띄고 점이니까 점이 이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의존 명사가 되겠죠. 명사. 그러니까 뒤에 을이라는 조사도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관형사 역할을 담당하는 거다. 5 뒤에 2가 결합했죠? 숫자가 나왔는데 조사가 결합했어요. 그럼 얘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거니까 체원이고 숫자니까 수사가 되겠죠. 그 다음 5사람 해가지고 5 띄고 사람이고 조사 결합할 수 없으며 한 칸 띄고 뒤에 있는 사람을 수식해주는 구조니까 관형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이게 이 조사 붙었죠? 그럼 이건 명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오늘 왔다.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건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로 쓰인 거니까 체언류.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면 결합할 수 없으면이 아니고 결합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느낌이니까 부사로 가요. 그 다음에 원이라는 의존 명사 뒤에 밖에가 붙었어요. 의존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면 이 밖에는 조사가 되겠죠. 근데 대문 밖에라고 되어 있으면 이 밖에는 밖이 명사고 그다음에 애가 조사로 쓰인 거라 2개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조사. 그다음에 나에겐 오직 너뿐이다. 오직이 너뿐이다라는 말을 꾸며주죠. 근데 얘는 오직이 뭐를 꾸며주는 거냐면 서술어 부분을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도 부사로 쓰인 거겠죠. 오직은 부사로 쓰인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다음 뿐이었다 이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장이라는 명사 나왔죠. 그럼 봐봐. 장이라는 명사가 결합됐고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했어요. 그럼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다른 조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조사로 쓰인 거고요. 할이라고 하는 꾸며주는 말이 왔으니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 한 칸 띄고 꾸밈 받아서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보다 붙었죠. 대명사. 이 뒤에 한 칸 띄고 사과를 꾸며주니까 관형사. 5 띄고 사람을 꾸며주겠죠. 관형사. 5이 뒤에 이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조사 붙었으니까 수사예요.
대궐이라는 명사 뒤에 바로 붙었으니까 조사죠. 먹은 뒤에 만큼을 꾸며주는 말이 왔고 꾸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만큼은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모두 다 선생님이 알려줬던 방식, 그 원리만 잘 파악하시고 개념만 적용하시면 다 외워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안녕이라는 말이 나오면 품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의 안녕과 안녕 뒤에 지금 과라는 말 붙었죠? 그러면 채연이란 얘기지. 그럼 명사겠죠? 친구의 안녕, 이거 인사말이지. 그러면 감탄사. 안녕하다, 이거는 안녕하다라는 말, 안녕하세요 이때 이게 형용사예요. 안녕한다 안 되지. 형용사. 안녕이 이거는 부사입니다. 히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명사로 거의 대부분 쓰여요. 근데 나가 일반적인 1인칭을 지칭하는 말이면 병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봐봐. 나와 그 친구는 사이가 참 좋다. 내 이름 대신에 나라고 붙여서 대명사겠죠. 그런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이때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니까 이건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 수 뒤에 조사 붙었죠. 명사. 의존 명사겠죠. 앞에 꾸며주는 말 조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이것도 의존 명사가 되겠네요. 근데 미안해요. 이건 의존 명사가 아니지. 밑에 게 의존 명사고 좋은 수가 생각났어 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묘수,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그냥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동음이의였지. 그래서 수라고 하면 좋은 방법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건 의존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라는 말이 나오면 올 사람은 다 왔다.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어? 다 왔어. 부사. 신발이 다 달았다. 달긴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어? 다 달았어. 원 별사람도 다 보겠네. 보긴 보긴데 어떻게 봐? 다 보겠군. 그죠? 숙제를 하자면 잠은 다 잤다. 이것도 다 자긴 잤는데 다 잤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이 다이다. 다 뒤에 이다. 서술격조사 붙었죠? 이때 명사예요. 그 다음에 다가 이것도 명사겠죠. 그래서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조사가 붙으면 체언이잖아. 체언이면 명사, 대명사, 수사예요. 근데 다라는 말을 굳이 넣을 거는 명사밖에 없겠죠. 숫자도 아니니까. 숫자 느낌이 좀 나긴 하겠지. 모두라는 의미로 이런 걸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명사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라는 말은 명사나 대명사. 자기를 극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제기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크다라는 말 잘 보세요. 동사, 형용사 둘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크다라는 말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비교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는 거면 이거는 크다. 이거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 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는다 니은다가 가능해요. 가장 한창 크는 분야라서 지원자가 많다. 이 분야는 한참 큰다. 이 분야가 한참 큰다. 이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동사로 쓰인 거고 와, 저 선수는 진짜 키가 크다. 자, 와, 저 선수는 진짜 키가 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크다는 맥락에 따라서 큰다가 될 때도 있고 크다가 될 때가 있어요. 큰다가 가능하면 당연히 동사가 되는 거고 크다만 되면 형용사로 구별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랑 비슷한 게 박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만큼 이거는 의존명사랑 조사로 쓰인 거라 만큼 앞에 노력하니 꾸며주는 말이니까 의존명사. 그 다음에 조사는 만큼 무명이라는 명사 뒤에 만큼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조사로 쓰인 거겠죠. 그다음 박다도 마찬가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간의 경과를 통해 점점 밝아지는 느낌이면 이건 동사예요. 지금 쨍하고 이 순간이 너무나도 눈부셔하면 이건 형용사고 그러면 초저녁부터 달이 휘영청 밝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달이 밝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달이 밝았다. 매우 밝다. 달이 밝다 이거니까 형용사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날이 밝는 대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동사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예전에 단대부분 요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다른의 의미를 이렇게 가세요. 자, 여기 보면 당장 문제가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의미가 있고 비교가 되는 두 세상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이런 게 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봅시다. 자, 이게 만약에 다른이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말에서 왔다면 얘는 형용사예요. 다르다라는 말에서 왔으면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이 하나의 불변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쓰면 이거는 관형사가 될 거예요. 근데 다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랑 똑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의미가 맞죠. 이건 그럼 형용사예요. 왜냐면 다르다라는 말에서 온 게 확실하니까.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하지. 나랑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왔어. 그럼 이거는 관형사예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another와 different로 암기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서 응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뒤에 의라는 조사 붙었죠, 명사. 오늘 나왔으니까 부사. 아까 있는 예문 똑같고요. 만큼이 노력한 꾸밈을 받으니까 의존명사. 대궐만큼 아까 나왔던 예문이네요, 조사. 밝은 불빛, 이거는 형용사예요, 지금 상태니까. 새벽이 밝아온다, 이건 동사가 되겠죠. 왜냐면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셋 뒤에 조사가 붙었죠. 수사. 연필 5자루, 5띄고 자루 의존명사 꾸며주죠, 관형사. 만세를 불렀다. 체언 붙었죠? 이거 체언이니까 조사 붙었죠? 명사. 대한독립 만세. 이건 누가 봐도 논란 부름 느낌 대답의 감탄사겠죠? 아니 슬프다. 슬프지 않다. 부정을 나타내는 말 부사라고 얘기했죠? 아니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아니 깜짝 이렇게 놀라는 거니까 감탄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사는 기본 개념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최대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품사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하고 이 분류되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거였고 이런 개념이었으니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 두 가지가 나오면 이 원리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흐름에 따라서 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가 매번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라고 판단이 되면 암기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추가적인 것들을 좀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품사는 사실 선생님도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그 단어에 예외가 되는 느낌이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단어의 검색을 좀 생활화하세요. 검색해 보면 이게 단어가 무슨 품사로 쓰였는지 사전 찾아보게 되면 같이 항상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그러면 그 단어가 그렇게 쓰였으면 그걸 바탕으로 역으로 껴맞추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으면 내가 배웠던 이거에 과연 적용이 될까? 역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 예외가 되는 게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선생님께 꼭 질문을 하세요. 예외가 되는지 적용이 그 다른 거에서 되는지를 판단하면 암기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테니까 잘 정리하시고 내신 기간이 이제 좀 막바지에 젖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긴장 더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